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철쌤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조각기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레이저 조각기라고 하는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 레이저 조각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 다시 말해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한 파일을 몇 가지의 변환 과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 레이저 조각기의 호환성이 맞는 프로그램에 다시 넣어준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몇 가지 출력 설정을 통해서 이 레이저 조각기를 통한 결과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이 레이저 조각기를 탄력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저 조각기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론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레이저 조각기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라고 하는 주제로 기능부터 작동 원리, 가공 재료, 부품의 종류와 기능, 설계 파일 변환 절차, 장비 사용 방법, 마지막으로 레스터와 벡터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내용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 그리고 처음 보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오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만 견뎌내고 잘만 숙지한다면 분명 추후에 이 레이저 조각기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저 조각기의 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저 조각기라고 하는 친구는 말 그대로 레이저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재료를 조각하거나 혹은 절단하는 가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레이저 조각기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레이저 조각기를 레이저 커팅기, 레이저 커터라고도 말합니다. 네, 다 같은 뜻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레이저를 통해서 어떤 재료를 절단하거나 조각하는 가공을 하는 장치를 우리가 레이저 조각기라고 말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각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절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할 때는 반드시 영어의 표현과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조각은 스캔 혹은 인그레이브라고 말하고요. 절단은 컷이라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이 레이저 조각기 관련되어 있는 이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들은요. 영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언어 번역을 통해서 한국어로 패치 버전도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와 한글 개념을 혹은 영어를 같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는 이 조각하는 기능을 스캔이라고 말할 거고요. 이 절단을 컷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과 컷, 이런 표현을 말하는구나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스캔은 뭐고 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각하는 것, 그리고 절단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언어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표현으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네모난 나무 재료가 하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직 하고 레이저를 한번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는 이렇게 레이저로 생긴 하나의 줄이 생기겠죠. 파여있는 홈이 생기겠죠. 자, 이런 가공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조각하다, 스캔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 위에 대상을 깎거나 어떤 새기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각하다 혹은 스캔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레이저를 더 세게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를 해서 만약에 이 재료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덩어리로 따까닥 하고 하나, 둘 해서 파편으로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가공이 뭐냐? 절단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스캔과 컷 기능의 차이를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재료가 있을 때 여기 위에 하트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싶고 이 하트 모양이 이렇게 색칠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조각하는 기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네모 박스 모양으로 잘라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렇게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절단 기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깎아서 새기는 스캔이라고 하는 기능과 완전히 잘라내어버리는 컷이라고 하는 기능의 차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토포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흔히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 딱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스캔 기능과 컷 기능의 결과물들을 보고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카메라 기능. 자, 이거는 스캔일까요? 컷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스캔 형태의 그림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여행 중이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는 컷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잘려 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옆쪽으로 와서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새겨져 있는 기능을 우리가 스캔 기능이라고 말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혹은 이렇게 테두리처럼 모양이 파여서 절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컷 기능이라고 합니다. 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스캔 기능과 컷 기능의 결과물들, 그 가공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레이저 조각기의 작동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 레이저 조각기 뒤쪽을 보면 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 관 케이스의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길다란 레이저 튜브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런 전기의 순간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는 거겠죠. 레이저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 레이저가 여기에 있는 반사 거울을 튕겨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쪽에 거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거울 1번, 2번, 3번 이렇게 팅, 팅, 팅 이런 몇 번의 튕김 과정, 반사 과정을 경험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렌즈에서 이런 레이저가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재료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공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래서 렌즈가 여기서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빛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렌즈다라고 했을 때는 볼록 렌즈, 볼록 렌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레이저 광해 이동 경로를 보면 레이저 튜브에서 이산화탄소와 전기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친구가 레이저 튜브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반사경, 몇 개의 반사경의 팅팅팅팅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렌즈로 모여서 재료를 가공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레이저 조각기의 기능도 알았고,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도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레이저 조각기를 활용해서 어떤 재료를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학교, 혹은 요즘 유행하는 뭐 이런 레이저 조각기,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구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MDF라고 하는 재료를 많이 활용합니다. MDF라고 하는 것은요, 미디엄 density fiberboard의 약자입니다. 중간 강도 정도의 밀도 정도의 섬유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 중에서 섬유 재질로 되어 있는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첫 번째가 휴지, 두 번째가 종이에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섬유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MDF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종이 한 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 한 장. 이 노트 한 장이 여러 개 이렇게 두껍게 쌓였는데 이 사이사이를 본드로 붙여놨고 이런 것을 세게 압축을 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종이의 덩어리. 이 나무 파편들의 덩어리를 우리가 MDF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잘게 파쇄한 이런 섬유 재질의 재를 고압에서 본드랑 같이 판에 넣고 꽉 눌러서 하나로 굳혀서 만든 것을 MD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레이저로 가공하다 보면 환경은 인체에 해로운 그런 가스들이 유해 가스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때는 반드시 인간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등급, 굉장히 최상의 등급의 나무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무의 섬유질을 추출하여 접착제와 열 압력으로 딱 판에 눌러서 만든 목재이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반적인 목재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 가격에 비해서 견고하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선생님이 교구를 만들거나 혹은 학교 같은 교육기관 혹은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그 일반 회사에서도 많이 쓰는 재료 중 하나가 이 MDF라고 하는 재료이고요. 단점이 뭐냐? 휴지 혹은 종이의 단점과 똑같습니다.
물에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친구들은 물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데요. 물을 흡수하면 강도가 약해지거나 썩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부터 이 친구들을 지켜줘야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MDF를 많이 활용한다. 이런 것들은 두께가 뭐 3T, 3T는 두께가 3mm, 5T, 뭐 7T, 뭐 10T 이런 식으로 많은 두께들이 있는데요. 보통 학교에서 혹은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3T 혹은 5T를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대부분은 3T 미쉐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이저 조각기를 활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재료들은 엄청나게 범주가 넓습니다.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종이, 직물은 가죽이겠죠. 석재, 아까 나왔던 돌, 유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새겨서 넣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잘라서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이저 조각기 굉장히 매력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인 거죠. 활용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기능을 소개하고 넘어가겠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레이저 조각기에 활용되는 부품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로 여기 레이저 튜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이산화탄소와 전압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양쪽 끝에 있는 볼의 반사를 통해 이렇게 레이저가 뿅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이저가 뿅 하고 나오면 여기에 있는 반사고를 튕겨서 띵, 반사고를 두 번째 띵, 반사고를 세 번째 띵 해서 이 레이저 헤드로 들어가게 돼요. 레이저 헤드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렌즈에서 빛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끝으로 뿅 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 끝에 우리가 가공할 재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헤드라고 하는 것은 헤드 말 그대로 머리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저 튜브에서 발생된 레이저가 몇 가지 반사 고울을 거쳐서 레이저 헤드에 있는 렌즈를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가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 레이저는 굉장히 뜨거운 온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종이나 나무에 가공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불이 붙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타겠죠. 타면 그름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레이저를 만든 재료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재료에 불이 붙지 않도록 굉장히 강한 바람으로 후후 후후 하고 불어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에어 컴프레셔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에어를 말 그대로 컴프레셔 압축하는 거죠. 공기를 압축해서 굉장히 센 바람을 재료에 넣어줍니다. 어떻게? 여러분 레이저 조각기 자세히 보면 이쪽에 이렇게 호스 같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호스에서 굉장히 가라, 바람을 이렇게 호호호 하고 불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 재료가 불에 붙지 않고 열에 최대한 피해받지 않고 깔끔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에어 컴프레셔라고 하는 친구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후후하고 불어주는 이 공기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겠죠. 왜? 필요에 따라서 그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어 컴프레셔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불어주는 그런 공기압의 세기를 조절하는 친구가 바로 이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레귤레이터와 에어 컴프레셔는 아주 뗄 수 없는 단짝의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이 재료 측면에서 온도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 컴프레셔와 레귤레이터가 붙는다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레이저 튜브라고 하는 것은 딱 봐도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안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발생되면서 레이저가 생긴다고 하는데, 자, 당연히 우리가 이걸 오래 쓰면 이 레이저 튜브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쵸? 오랫동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레이저를 많이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열에 많이 노출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칠러 냉각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칠러 냉각기에 보면 이렇게 길다란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호수가 이렇게 레이저 튜브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굉장히 차가운 물들이 순환을 하면서 이 레이저 조각기 안에 있는 레이저 튜브의 온도를 이렇게 떨궈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시켜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이 칠러 냉각기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실습과 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레이저 조각기를 활용할 때,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설계하거나 디자인할 때는 여기에 있는 잉크스케이프와 RD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화살표 안에 있는 게 파일 확장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일명은 뭐 PDF, 뭐 HWP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SVG, AI, DXF, RLD라고 하는 좀 생소한 그런 확장명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천천히 이제 실습을 통해서 파일을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해하면 될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은 SVG나 AI 파일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한 파일의 형태이고요. DXF랑 RLD는 보통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출력할 때 쓰는 대표적인 확장자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실습 예제 다룰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봐야 되는데요.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을 켜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0점을 조절합니다. 이 0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3차원의 좌표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면의 수치를 맞춘 후에 레이저가 이렇게 떴을 때 이 위에 있는 이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세팅이죠. 그 후에 이렇게 헤드의 위치를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점, 포인트를 잡은 후에 우리가 어떤 범위를 가공할 건지 프레임을 잡고 커버를 닫은 후에 가공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 이 레이저 조각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이미지 형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픽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 픽셀 뭐죠? 맞아요. 이렇게 네모난 거, 네모난 박스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촘촘촘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조명법 이렇게 점점점 찍어서 만든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이 레스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JPG, PNG, GIF, BMP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많이 활용이 되고요. GIF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짤 이미지를 표현할 때 GIF고 BMP는 이제 비트맵, 뭐 그림판 이런 것들인데요. 특징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확장자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징은 픽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일 용량이 커져요. 대신 굉장히 풍부하게 다양한 색상과 캐릭터들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런 특징들, 대상들을. 대신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화질이 깨지는 것 같이 보이는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픽셀 수가 많은 그런 이미지를 요구하는데 파일 용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같이 이렇게 병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는 이미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보통 이미지가 JPG나 PNG, GIF 이런 형식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포토샵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사진 찍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보정을 하잖아요. 여기 있는 증명사진은 대표적으로 레스터 이미지로 해당되는 거죠. 왜?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이렇게 네모난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임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레스터 이미지보다는 이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 친구를 반드시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이 벡터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 시간, 혹은 과학 시간, 혹은 뭐 기술 시간, 이런 시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벡터 이미지가 뭐냐? 기하학적인 함수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우리가 벡터 이미지라고 한다. 이 기하학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점이나 뭐 이렇게 선, 직선, 곡선 이런 다각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벡터 방식의 표현이라고 해서 이런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코드가 되어 있고 출력 결과 이렇게 Y축과 Z좌표에 있는 어떤 하나의 캐릭터들로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런 뭔가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함수로 이런 이미지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류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쓸 거니까. SVG,
다음에 AI라고 하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벡터 이미지이고 우리가 저장을 하고 활용할 이미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징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이미지의 선명도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왜? 함수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치를 계산해서 함수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항상 똑같은 선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파일의 깨짐 현상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계단 현상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파일 용량이 적겠죠. 그리고 색상 표현이 선명하지 않거나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섬과 전의 형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벡터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형 이미지 그리고 대형 폴리풀 이미지 대표적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벡터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했던 이 레스터 이미지 그리고 이 벡터 이미지의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 특징은 반드시 꼭꼭꼭 비교하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비트맵 이건 벡터 이미지를 정리했다고 했는데 이 비트맵 이미지가 바로 이 레스터 이미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그냥 레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픽셀로 만들어졌고 점과 선으로 만들어졌다. 계단 현상이 깨진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포토샵 이거는 일러스트 그리고 결과가 변한다. 제약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PDF도 이런 벡터 이미지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파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레스터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10배를 확대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럴 때 이 레스터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픽셀이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조금씩 흐려지는 현상,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방면에 이 벡터 이미지는 아무리 확대해도 절대 깨지지 않고 그 선명도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레스터 이미지는 사자를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깨지는 현상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걸 아무리 확대해도 선명하게 똑같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레이저 조각기에 대한 한 7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실습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습 시간에는 이런 잉크스케이프와 알기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루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자면 레이저 조각기의 기능에는 스캔 기능 그리고 컷 기능 두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레이저 조각기의 작동 원리는 레이저 튜브에서 이산화탄소와 전압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된 레이저가 몇 번의 반사고를 튕겨낸 후에 레이저 헤드에서 있는 렌즈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가공하더라. 그리고 이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MDF라고 하는 재료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런 목재뿐만 아니라 뭐 플라스틱이나 뭐 고무라든지 아니면 금속이라든지 뭐 다양한 재료들을 가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품에는 앞서 말했죠. 레이저 튜브 그리고 레이저 헤드 뿐만 아니라 재료에 불이 붙지 않도록 강력한 바람을 불어주는 에어 컴프레셔와 이런 컴프레셔 발생하는 공기압의 압력의 세기를 조절하는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레이저 튜브에 발생하는 고온의 그런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시켜주는 우리가 그런 쿨러, 냉각기, 칠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잉크스케이프와 RD웍스를 활용할 때 설계 파일을 DXF와 RLD 그리고 SVG와 AI 파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장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료를 올려서 0점을 맞추고 좌표 프레임과 0점과 프레임을 잡은 후에 재료를 가공하는지 그 설정값에 대한 이야기 최종적으로 픽셀 단위의 레스터와 점과 선의 기하학적인 함수로 만들어진 벡터 이미지 우린 이 벡터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레이저 조각기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반드시 꼭꼭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실습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